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는 세계 지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사실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과목을 처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좀 낯선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낯설지 않더라도 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도 좀 나올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과목이든 조금 힘들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거 잘 알고서 세계지리 첫 부분 저걸 왜 알아야 돼? 그런 생각보다는 이 정도만 알면 이제 세계지리를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힘들더라도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복습을 좀 잘 해주시고 내 것으로 좀 만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강들 중에, 자, 강은 물이 흐르고 큰 강 주변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큰 하천들 중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몇 개만 좀 다뤄볼게요. 자,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하천이 무엇일까? 강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우리 아마존강 이름은 다 들어봤죠? 아마존강이 전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커요.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아마존강은 남아메리카에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게 적도거든요. 적도에 걸쳐 있어서 이 주변은 대부분 열대 기후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열대 기후는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강은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클 뿐만 아니라 하천에 흐르는 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얼마만큼 많냐면요, 제일 많은 하천은 아마존강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강을 다 더해도 아마존강에 있는 물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아마존강 굉장히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규모는 아마존강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길이가 가장 긴 강이 바로 여기 있는 나일강이에요. 왜 안 그려지지? 나일강. 자, 나일강은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적도 근처에서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흐른 다음에 지중해로 흘러드는 하천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일강 하면 사실 많은 걸 알고 있죠. 첫 번째로는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 문명이 발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 하천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하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주변이 사막이죠. 그래요? 이집트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쯤에 있는 나라가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했다. 그게 대부분 바로 나일강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용어 하나 알려줄게요. 자, 이집트는 사막이에요. 자, 사막은 여러분들 비가 굉장히 적게 내리는 곳이죠. 그런데 비가 적게 내리는데 커다란 하천이 흐른다. 당연히 이 하천은 사막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사막 밖에 있는 비가 좀 내리는 기후 지역에서 생겨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사막을 지나서 바다까지 흘러가죠. 이런 하천들은 당연히 사막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을 공급해주니까. 자, 그럼 이런 하천이 이제 우리가 세계지리 과목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자, 어차피 자주 나올 거니까 이번 기회에 용어를 좀 알아주세요. 자, 외부에서 사막을 기준으로 봤더니 외부에서 올레자 왔다. 그런 하천을 외래하천이라고 한다. 자, 그럼 외래하천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나일강이에요.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대 문명 발생지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여기쯤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천이, 그렇죠. 여기 써있는 것처럼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여러분 참고로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 하류 지역에 보면 쿠웨이트,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거든요. 자, 이라크, 쿠웨이트 나중에 위성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사막이거든요. 자, 그렇죠? 사막이 아닌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막을 지나서 바다로 흘러든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외래 하천이에요. 다시, 자, 우리가 외래 하천은 나일강이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 해당하는데 이런 하천의 공통점은 자, 하류에 있는 사막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천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상류에 있는 나라들이 예를 들면 자기들이 물을 이용하겠다고 댐을 건설했어요. 그러면 하류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래 하천은 대부분 상류에 있는 나라와 하류에 있는 나라가 물 때문에 분쟁을 겪고 있어요. 뭐 공통점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4대 문명 발생지 가운데 하나가 여기 인더스 문명이죠. 자, 인더스 문명에 있는 하천 이름은 인더스강. 자, 여러분들 인도 하면 여기 인도거든요. 인도 하면 커다란 강이 두 개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강이 겐지스강, 서쪽에 있는 강이 인더스강. 이 강은 좀 특성이 달라요. 자, 인더스강도 나중에 지도를 위성사진을 보고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하류 지역이 건조 지역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인더스강은 겐지스강에 비해서 물의 양도 적고 여기도 역시 외래 하천에 해당해요. 그에 비해서 여기 겐지스강은 주변이 대부분 강수량이 많아서 사막 같은 건 없고요. 물의 양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인도에서는 인더스 문명과 관련된 인더스강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흐르는 겐지스강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인도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천이다 보니까 얘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나라를 지나가기도 하고 상류와 하류에 있는 나라가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하천이 여기에 있는 메콩강이에요. 메콩강. 자, 메콩강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데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베트남까지 흘러가는 하천이에요. 그리고 무려 6나라를 지나가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상류에 있는 나라 중국 하면 이미지가 좀 어떻죠? 뭐 중국을 이렇게 뭐 험담하거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중화사상이라 그래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콩강 상류 지역에 댐을 많이 건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막 무라토리 치니는데 중국이 너무 이제 인구가 많고 큰 나라다 보니까 이게 약간 속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자,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데 비가 오는 우기와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건기 때 물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 메콩강의 물이 줄어든다. 중국이 댐을 건설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도 하천을 두고서 분쟁이 되게 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메콩강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다룬 이제 큰 하천들과 달리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 역시 큰 강이 두 개가 있죠. 자, 이제 우리나라 근처다 보니까 이 하천 이름들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중국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황허강. 뭐 황하라고도 그러는데 우리가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죠. 이 황하강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남쪽으로는 양지강이 있어요. 양지강.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는 규모가 큰 강이 두 개가 있는데 황허강과 양지강이다. 자, 우리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우리가 황허강과 양지강 가운데 어느 쪽에 물이 더 많을까? 자, 힌트는요. 바다에서 가까울수록 대체로 강수량이 많고요. 왜냐하면 수증기는 대부분 바다에서 증발하는데 이게 다시 땅으로 내리는 게 비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은 강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태평양에서 가까이에 있는 양지강은 물이 풍부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황하강은 상대적으로 좀 건조하죠. 그래서 여기는 물이 많고 여기는 물이 좀 적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옛날부터 여기는 물이 많아서 홍수 때문에 걱정이고, 여기는 물이 적어서 가뭄 때문에 걱정이고, 그래서 여기 양지강에 있는 물을 한화강으로 보내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은 양지강에 있는 물을 한화강까지 이렇게 보내는 수로가 건설되어 있어요. 중국인들 스케일을 좀 인정해줘야 되겠죠. 자, 한화강과 양지강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다른 하천에 비해서 규모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제일 중요한 라인강도 알아두셔야 돼요. 라인강 이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라인강은 대부분 여기 독일을 지나가는데, 자,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가 굉장히 빠르게 경제가 발달한 나라예요. 자, 그래서 그런 독일의 경제 성장을 두고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도 하거든요. 라인강의 기적. 그러니까 라인강 또 자주 등장하니까 이름하고 독일을 지나간다. 그 이름, 그 특성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라인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에는 또 큰 하천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예니세이강이 대표적인데, 레나강, 오비강, 이런 강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런 강들을 봤더니 상대적으로 적도랑 가까운 대륙의 가운데 부분, 상대적으로 러시아에서는 남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북극해로 흘러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하천이 흐르는 방향, 그런 특성 때문에 홍수가 나는데 좀 특색이 있어요. 자,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 내내 눈이 쌓이고 그게 그대로 얼어 있다가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얼음과 눈이 녹으면서 하천물이 많아지거든요. 잘 보세요. 자, 워낙 한덩이가 크다 보니까 여기를 1번 지역이라 그러고 여기를 2번 지역이라 그럴게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봄이 시작된다? 당연히 1번부터. 자, 1번에 봄이 오면 여기에 있는 이제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하천물이 점점 많아져요. 유량이 많아져요. 그럼 이 물이 하류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와서 봤더니 아직 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은 얼어있는데 물은 자꾸 흘러오고. 그래서 여기 2번 지역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봄이 되면 상류에서 흘러오는 눈과 얼음이 녹은 물 때문에 홍수가 나더라. 자, 여기에 비가 직접 내려서 홍수가 나는 게 아니라 상류 지역이 먼저 봄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는 봄에 홍수가 난다. 지금까지 굉장히 자주 물어본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북아메리카로 왔더니 여기 미시시피 강이 있어요. 아마 통소요의 모험이라든지 소설에도 나오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미시시피 강은 캐나다에서 시작을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미국을 지나가죠. 그리고 이 미시시피 강은 대부분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지역을 이렇게 흐르는데,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경제가 발달할 때 이 미시시피 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도로나 철도가 생기기 전에 배를 이용해서 미국 전역으로 물건을 나르던 그런 강, 미시시피 강 기억 좀 해두세요. 미시시피 강.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은 없지만 지우고 볼까요? 어떻게 지우고 보면 자, 미시시피 강 밑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하천이 있죠. 자, 이 하천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죠. 자, 우리가 지리적으로 아메리카를 구분할 때는 여기 파나마 지역을 기준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나누는 반면, 자,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구분할 때는 여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여기에 있는 강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강 이름이 리오 그란데 강이에요. 리오 그란데. 자, 얘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래서 한 10개 정도 우리가 하천을 좀 다루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중요한 하천들 체크 좀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아마존강,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외래 하천에 해당하는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사하라 문명이 발생한 곳이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역시 외래 하천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서북쪽에 있는 인더스강, 얘도 마찬가지로 외래 하천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겐지스강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메콩강, 그 다음에 중국에서 북쪽에 있는 황허강,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양쯔강,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시시피강,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경계가 되는 리오 그란데강. 자, 이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학생들은 좀 걱정을 해요. 아니, 나라가 엄청 많은데 그거 다 외워야 되냐고. 당연히 아니에요. 자, 우리가 뭐 기본적인 내용은 외워야 되긴 하지만 200개가 넘는 모든 나라를 다 외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10개쯤 되는 나라들 뭐 주제별로 좀 나누어가지고 한 번씩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외우기보다는 한 10개 정도를 먼저 외운 다음에 그것에서부터 이제 조금 살을 붙여나가는 뭐 이런 식이죠. 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나라가 끼어 있다. 이 나라 이름은 몽골이죠. 뭐 그런 식으로 살을 붙여나가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지 넘겨서 보면은 이제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10개 나라를 정리를 해놨어요. 10개 나라. 자, 당연히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나라가 좀 크다는 뜻이고 뭐 생산되는 것도 많을 것이고 뭐 자원도 많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하지가 않으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크다는 뜻일 것이고 뭐 군사력도 아마 세겠죠. 곧 중요한 나라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인구가 많은 10개의 나라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상위 5나라는 인구 수까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1년 동안 천천히 외울 거니까 뭐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죠.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중국의 인구는 얼마일까? 얘는 무려 14억 명 정도나 돼요. 14억 명. 자, 참고로 여기 C라고 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자, 이제 북한 빼고 남한만 놓고 보면 인구가 약 5천만 명, 0.5억 명이죠. 자, 그럼 몇 배? 그쵸.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30배예요. 거의 30배. 그래서 우리가 중국은 우리나라랑 너무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인구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오늘날 세계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중국이랑 잘 지내야 돼요. 자, 여기서 잘 지낸다는 의미가 비굴하게 굴거나 무조건 져주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대 10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1대 30으로 싸우면 그쵸? 이건 뭐 정말 현실은 현실이니까. 자, 아무튼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 정도다.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인도예요. 자, 인도의 인구는 대략 얼마 정도? 자, 인도가 인구가 많다는 건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숫자를 보면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13억 명 정도예요. 중국이랑 인구랑 별 차이가 없죠. 그쵸?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도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 많아서 앞으로 사이좋게 우리랑 뭐 경제협력을 하고 뭐 이렇게 국제 외교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참고로 자, 1번과 2번인 중국과 인도 가운데 현재 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는 어디일까? 자, 중국은 인구가 빠르게 늘어날까? 아니면 지금은 거의 정체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중국은 공산당이라도 하는 강력한 독재 체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던 시절에 출산 제한 정책, 산하 제한 정책을 펴면서 한 가정에 한 명만 낳기 그런 운동을 강력하게 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인구가 늘어나서 걱정이라기보다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구가 줄어들까봐 걱정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제 중국은 인구 대국이 즉 인구가 1등이긴 하지만 조만간 인도에 붙잡힐 거란 얘기예요. 자,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래도 중국이 1등, 인도가 2등이다. 자, 그 다음 세계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 자, 미국이 땅덩이만 큰 게 아니라 땅덩이가 크니까 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인구는 대략 3.3억 명 정도. 자, 여기까지 나오면 학생들이 에게 그래요. 여기는 10억이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3억으로 떨어지니까. 자, 하지만 3억 명 정도라 하더라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인데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꽤 많은 거거든요. 자, 아무튼 미국이 3억 명이 조금 넘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가 여기에 있죠. 여기. 이 나라 이름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6천만 명 정도 돼요. 인구 대국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으로 아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여기 동남아시아랑 점점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 중이에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소비시장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자, 그 중에 여기에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는 여기에 있는 브라질. 자, 브라질은 딱 2억 명 정도거든요. 2억 명 정도. 자, 그래서 인구가 2억 명만 되더라도 세계 5위 정도나 된다. 자, 이 나라들, 지금 다섯 나라들은 당연히 이제 알고 있겠지만 이 인구 규모까지 좀 외워두세요. 자, 나머지 나라들은 좀 빨리 할게요. 자, 여기 여섯 번째에 있는 나라가 자, 인도랑 원래 같은 나라였지만 분리독립한 나라 파키스탄. 자, 인도 대륙은 인도와 그 주변은 인구 자체가 원래 많아요. 자, 그래서 대략 여기도 2억 명 가까이 되는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7번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나이지리아. 1억 8천만 명 정도라 그러는데 2억 명이 조금 안 된다.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8번 나라가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방글라데시라고 불러요. 자, 방글라데시 얘가 1억 5천만 명이 조금 넘네요. 근데 여기는 사실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조만간 2억 명에 이를 거예요. 자, 아무튼 방글라데시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알아둘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인구 수는 절대 적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굉장히 좁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 혹시 어딘지 알아요? 자, 싱가포르나 그런 도시국가 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나라들 있잖아요. 자, 그런 나라들 중에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 단위 면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느냐. 자, 우리나라보다 거의 2.5배쯤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방글라데시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9번째 나라는 러시아. 땅덩이가 큰 만큼 인구도 많아요. 그 다음 10번째 나라가 일본. 자,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 1억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억 명만 되더라도 거의 세계 10위쯤 되죠. 자, 일본 1억 2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전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요. 자,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고령화가 제일 심각한 나라. 자, 우리가 뒤에 인구에서
자주 나올 나라니까 인구랑 관련해가지고 특성을 좀 알아두세요. 자, 그 외에 이제 또 몇몇 나라만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A는 멕시코인데 나중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해가지고 세 나라를 묶어가지고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멕시코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 멕시코의 인구는 일본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런 분이 조금 넘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는 독일이에요.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각 나라들을 조금 다룰 건데 여기 B는 독일, 그래서 독일의 인구는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제일 많고요. 8천만 명이 조금 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영국이나 프랑스는 8천만 명보다 조금 적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독일 8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 그거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D하고 E는 뭐 인구가 뭐 많아서 적겠다기보다는 땅덩이는 굉장히 큰데 인구가 생각보다 적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자, D는 여러분 알다시피 캐나다죠.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이어서 면적이 두 번째로 넓은 나라거든요. 하지만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자, 이유는 단순하죠. 캐나다는 워낙 북쪽에 있다 보니까 너무 추운 지역은 사람이 살기 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랑 가까운 지역에 주로 모여있다. 그 인구는 대략 4천만 명 정도예요. 우리나라보다 적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캐나다보다도 인구가 더 적은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자, 나중에 위성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부분은 사막이나 스텝 건조 기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땅덩이는 큰데 사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뭐 아주 넓은 건 아니에요. 주로 남쪽이나 남동쪽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러니까 멜버른이나 뭐 시드니나 그런 도시들이 다 여기에 있고요. 자, 이런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자, 그래서 여기는 대략 2,400만 명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절반이다. 뭐 그렇게만 이렇게 말을 해도 와, 인구가 되게 적네라고 이제 생각할 테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실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합치면 대략 2,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수도권보다 적다. 뭐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농담처럼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 도시 지역을 빼고요. 일반적인 이제 평범한 지역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캥거루를 만나는 게 뭐 더 쉽다라고 농담처럼 말할 정도로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죠. 자,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이제 뭐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규모라든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중요한 나라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